안녕하세요. 협정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공병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광고와 심리에 이어서 우리가 그 행동하게 하는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동기라는 것이 무엇이고 본능과 그 본능이란 게 뭐고 인간의 행동, 인간이 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미디어 기획의 되게 중요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행동하게 하는 동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건 동기가 있어요. 그걸 갖다 영어로는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행동을 하게 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행동 에너지를 우리 심리학에서는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기는, 다시 설명하면, 동기라고 하는 것은 행동 에너지를 주어서 목표를 향하게 이끌어나가게 하는 그 욕구이자 바람이다. 이 동기는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의 내면 속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어떤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B와 C는 사귀기로 서로 약속했어요. 자, D는 LG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이러한 행동들을 촉발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왜 그런 행동을 선택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왜 더 많은 자극을 받을까요? 또는 비슷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왜 비슷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심리학적으로 계속 분석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가들은 이 내부의 구조, 행동을 일으키는 이 내부의 구조를 밝히려고 상당히 많은 실험을 좀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험이 아니라 인간이 애초부터 갖고 태어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후천적으로 생긴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많은 인간들은, 어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걸 뭐 본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새로 알게 된 게 훨씬 많죠.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의 지배를 많이 받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선천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한 행동의 요인인가? 막 이런 고민들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본능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분석된 강문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본능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오랫동안 욕구와 욕망을 인간 성격의 주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동기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영향,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런 전형적인 것이 찰스 다윈인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은 어떤 그 진화론이 환경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모든 행동은 본능에서 분류되는 것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본능은 한 동물 종에서 철저히 패턴화되어 있어서 학습되지 않은 어떤 복잡한 행동을 이야기를 하죠. 오른쪽에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새는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요 새는 항상 요렇게 집을 져요. 되게 안전하게 이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펭귄은 뱃속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키우죠. 그래서 이게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교대를 하면서 이 새끼를 키우는 되게 복잡한, 이 추운 어떤 남극의 그 추위 속에서 키우는 독특한 자신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 배운 것도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능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능적 행동은 어떤 종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존의 수단이죠. 그래서 서로 생존하려고 싸우고 성적인 행위를 하고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을 하고 또는 내면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동물과 인간에게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본능을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자, 도주 본능. 막 위급함이 자기 자신의 개체의 보존을 위해서 위험하면 도망치는 본능이 있죠. 그 다음에 종족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성적인 본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위한 어떤 군거 본능이라고 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걸 군거 본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새가 둥지를 아주 교묘하게 만드는 거를 뭐 조소 본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꿀벌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멀리 갔다가도 되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짝짓기 전에 싸울 상대를 찾아 싸움을 거는 그런 것들은 또 싸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이고요. 그래서 본능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게, 심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본능과 더불어서 동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됐죠. 인간은 동물의 일부로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음식, 물, 성 등에 대해서 본능적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 능력과 같은 행동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진화에 이바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다윈의 진화론의 토대가 됐는데, 진화론은 다른 모든 생물들이 공동의 조상에서 유래됐지만 생물의 계보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되게 다양성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윌리엄 맥도걸 같은 부분은 이제 본능이 인간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었어요. 이건 이제 다윈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랬는데 지각과 정서보다도 동기심이 더 강하고, 사람은 본능이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만 지각하고, 적절한 대상이 일단 지각하면 그 대상은 행동을 자극하는 그런 감정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이런 본능적인 거에 되게 주안점을 많이 둬서 인간의 많은 행동이 불합리한 어떤 본능적인 충동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동기가 믿었고, 또한 동기가 무의식적인 본질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추동은 이거는 좀 다른, 동기와는 좀 다른 건데, 영어로는 드라이브라고 이제 하는데, 이 동기보다도 이러한 추동이라고 하는 그 생물체를 이끄는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내부에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 마르면 몸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물이 부족한 것을 물을 보충함으로써 평형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건데,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강화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이제 추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동이라는 예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물을 맞거나 배고프면은 뭔가를 먹어야 되죠. 먹음으로써 그 먹는 욕구를 감소시키고, 목마를 때는 물을 먹어서 욕구를 감소시키는 이런 식으로 추동 감소 이론에 의해서 생물체가 행동하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느낌 있죠. 우리가 아무리 떡볶이를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떡볶이를 어디선가 먹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떡볶이 파는 데가 있어요. 떡볶이를 이미 먹었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떡볶이를 또 먹으려고 하지 않죠. 정말 약간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또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이미 충족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식으로 어떤 추동 감소가 바로 이런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고 이제 분석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그 추동 이론은 한동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리학계를 되게 많이 지배를 했었는데, 이런 각성 이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각성 이론은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강화자원을 통해서 긴장이 풀린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보다는 신경이 각성 상태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중추신경계에다가 자극을 주면 지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뭐 이런 자극에 대해서 각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동물은 먹이를 충분히 먹은 후에도 주변을 탐색하죠. 이거는 더 자기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산악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낭떠러지로 올라요. 그것은 어떠한 높은 각성을 즐기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더 음악을 더 즐기고 싶어 하죠. 이런 각성들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 이 각성들이 제거가 되면 또 이제 각성이 되고, 이 즐기는 사람들은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최적의 각성을 찾는다.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또 각성을 찾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건 또 말이 안 되니까 최적의 각성 상태를 계속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떡볶이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떡볶이가 그렇게 매운데도, 저는 사실 매운 걸 못 먹어요. 근데 어쩌다 먹으면 이렇게 매운 거를 사람들은 왜 좋아하나 이런 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각성을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각성의 상태에서 그 각성이 부족할 때 각성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각성 이론이 심리학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분이 욕구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이 욕구 이론도 오히려 이제 욕구 이론이 되게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을 분석하는데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그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욕구의 단계를 설명했어요. 맨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배고프고 음식물 먹고 물을 마시고 섹스하고 수면하고 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이거 이제 생리적인 욕구라면,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몸을 안전하게 하고, 고용을 안전하게 하고, 자기가 갖는 자원을 안전하게 하고, 건강을 안전하게 하고, 막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다음에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수용되고 싶어 하고, 외롭지 않고 싶어 하고, 소외되지 않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고,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 이런 어떤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바로 존중의 욕구예요. 이거 사람들은 소속과 사랑 욕구에 넘어서서 타인에 대해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존중과 신뢰감,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 욕구예요. 자신의 어떤 독특한 잠재력을 달성하려는 욕구죠. 도덕과 창의력과 자발성과 문제 해결력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의 단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마케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리적 욕구에 관련된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전의 욕구에 관련된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속과 사랑의 욕구에 관련된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존중과 사랑의 욕구를 얘기하기에는 되게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에 대한 분석들을 좀 요즘에는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그 이유는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뜨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살 때, 또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거나 막 이럴 때, 그리고 또 인지할 때 상당히 이성적으로만 대응하지는 않죠.
사람은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산다라고 할 때 이성적으로 또 판단하는 게 있지만 감정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좋고 나쁨 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플 물건을 사는 거에서 너무 큰 기쁨을 느껴요. 너무 약간 뭐 이성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기능이 어쩌고저쩌고도 따지긴 하지만 일단 너무 좋아해요, 그 물건을.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감정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끔 되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나 기쁨을 말해요. 기분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느끼는 어떤 의식적이고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신 상태죠. 그래서 인간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왔어요. 감정적인 것은 되게 특수한 거로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심리학이라든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발달에 의해서 이성적인 것 못지않게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해냈죠. 분석을 해내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맞게끔 되게 다양한 것들을 실험을 하고 또는 실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광고가 그렇잖아요. 광고는 우리는 탁탁하고 이성적인 그렇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근데 광고를 보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우호적인 감정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편안한 느낌이 들고 안전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이게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으로 나눠서 그들의 감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상품 소비했는데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성적으로만 그것이 나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분조차도 나쁘거든요. 감정이 상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점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다루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동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구매로까지 가느냐, 이것과 되게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게끔 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는 건 이례적이지가 않잖아요. 보통은 계속 그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구매하기 전에 그런 동기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구매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사용해서 또 산다라고 하면 그 사용 경험 자체가 또다시 동기로서 영향이 끼치는 것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동기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뿐 아니라 이런 광고와 미디어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물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동물의 내면까지도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되게 이해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동기가 본능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본능에 관련된 부분들도 되게 본능적인 것들이 좀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본능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광고에서 아기가 나오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기를 등장시키면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아기가 광고에 딱 나오면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아기를 봐요. 그게 본능적으로 봐요. 어른들은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성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죠. 성적인 행위도 어떤 광고에서 어떤 성적인 코드를 이렇게 담아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느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본능을 활용한 그런 광고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많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동기와 본능 이런 것들인 것 같고, 자, 추동 감소 이론은 우리가 어떠한 그 생리적 욕구와 각성 상태를 만들고 유기체는 음식을 먹이를 먹거나 물을 마셔서 그 욕구를 감성시키는 것이 추동 감소 이론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욕구들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 위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위계 피라미드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자,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꼭 단계적인 게 요게 끝나야만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게 얽히고 설켜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단계가 기계적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요 부분들은 인간에 대한 욕구에 관해서 인간의 욕구를 되게 정확하게 구분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 자,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되게 중요한 그 동기부여가 되고 인간을 행동하게끔 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활용한 비즈니스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수나 연예인들 관련된 비즈니스는 아주 지극히 이 감정을 활용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그 팬들을 보면은 그 연예인을 거의 사랑하는 수준의 그런 행동과 그런 반응들을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 어떤 그 가수나 연예인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 팬덤이 형성되어야만. 그래서 팬덤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죠. BTS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스타들은 그 팬덤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팬덤을 그래서 굉장히 잘 운영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았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단순히 동기로 볼 수도 있겠고, 본능으로 볼 수 있겠고, 추동 감소 이론에 의해서 볼 수도 있겠고,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감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소비자와 또는 구매자의 어떤 행동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